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52회 전기기능장 2012년 7월 출제된 것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기기기 파트부터 먼저 나오네요. 2극과 8극의 두 대의 삼성유도 전동기를 자동 접속법으로 속도 제어할 때 전원 주파수가 60Hz인 경우에 무브와 속도는 얼마 되느냐. 즉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서 종속법을 이용하는 방법이죠. 즉 농형과 권선형에서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종속법의 종류가 보통 보면은 직렬 접속이 있고 혹은 병렬 접속도 있고 차동 접속도 있고 이렇게 총 세 가지 형태로 나오죠. 직렬 접속일 때의 동기 속도는 속도죠. 두 개의 극 P1과 P2의 플러스 120F 형태로 표시를 하고, 병렬일 경우에는 P1과 P2가 주어져 있고 120F에다가 앞에다가 뭐를 2를 더 곱해주는 겁니다. 차동 접속은 이 P1, P2 극수가 어떻게 차가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되는 게 바로 자동 접속법입니다. 그래서 무브와 속도라는 의미 자체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동기 속도와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차동 접속법이니까 2극과 8극이 되죠. 그러면 8-2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8-2 큰 데서 작은 걸 빼면 된다 이거죠. 그리고 주파수가 60이니까 120에 주파수 60. 그리고 이거는 8-2니까 6극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 1200rpm 이렇게 되고 나분이 되겠죠. 삼성 유도 전동기의 회전력은 단자 전압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이 유도 전동기에서는 유도기에서는 토크는 공급되는 전압의 제곱에 대해서 비례한다. 그래서 전압의 제곱에 대해서 항상 토크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자 전압과는 항상 2승에 비례한다. 다번이 되죠. 유도기는 제곱에 대해서 비례하지만 동기기 같은 경우는 동기기는 제곱이 안 붙죠. 토크는 공급되는 전압에 대해서만 비례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분류기를 사용하여 전류를 측정하는 경우 전류계의 내부 저항과 분류기 저항이 0.04로 되어 있을 때 그 배율을 묻게 되죠. 분류기는 보통 이렇게 표시가 하죠. 여기에 전류계가 있다 그러면은 이 전류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여기에 어떤 거 RS라는 션트 저항, 즉 분류 저항을 달고 여기에 있는 게 내부 저항 R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표현을 여기서는 RS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내부 저항 여기서 뭐 교호제나 기타 이런 데는 RA로 보통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를 I라고 하고 그리고 어디에 흐르는 거 여기 전류기에 흐르는 전류를 I0라고 하자 그러면은 I는 큰 전류는 I0라는 전류계 쪽에 흐르는 전류에 어떻게 1 플러스 션트장 RS분의 RA 내부 저항의 B다. 그럼 여기 있는 괄호 안에 있는 이게 바로 뭐예요? 배율이 되죠. 배율 M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부 저항과 분류기 저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것만 구하면은 바로 배율이 되겠죠. 1 플러스 분류기 저항이 0.129 내부 저항이 0.04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니죠. 이거 잘못 표현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배율 자체는 RS분의 RM 요게 바뀌어져야 되죠. 그죠? RS니까 분류기 저항이 0.04네요. 그죠? 분류기 저항이 여기에 0.04고 내부 저항이 0.12가 된다 이거죠. 이래 되니까 이게 3이 나오고 전체 배율은 얼마? 4배에 해당된다 이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 네 번째 인버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건 묻죠. 인버터는 보통
이 전압형 인버터와 전류형 인버터로 나눠집니다. 인버터의 종류는 그러면은 이 전압형 인버터와 전류형 인버터를 한번 구별을 해보면은 첫 번째 이 출력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출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전압형 같은 경우는 구형파가 되고, 전류형 인버터 같은 경우는 톱니파가 됩니다. 톱니파, 삼각파의 일종이 되죠, 그죠? 그리고 출력 전류는 이거는 서로 반대가 돼요. 요게 여기로 옵니다. 이렇게 요게 톱니파가 되고, 얘가 구형파가 돼요. 그러면 회로 구성과 그 외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이 특징은 전압형이다 보니까 주 회로가 역병렬로 되어 있는 괴한 다이오드 혹은 귀한 다이오드 오드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저전압원의 전압원, 즉 평활 콘덴서를 가져가지고 평활을 합니다.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전류형 같은 경우는 주 소자가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귀한 다이오드가 있다 없다? 다이오드가 없습니다. 이거는 대신에 전류를 많이 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전류의 콘덴서 대신에 뭐를?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리액터를 가지게 되겠죠. 리액터를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버터에 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것을 찾으니까 전압원 인버터에는 리액터가 필요하다. 리액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콘덴서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압원이 되겠죠. 가압원. 5번 같은 경우에 환류 다이오드 회로의 부하전류 평균값을 묻습니다. 그럼 그림 자체가 이렇게 여기에 교류전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 환류 다이오드를 이렇게 DF를 가지겠죠. 그리고 여기에 코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부하 R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복잡한 거 말고 현재 교류전기를 다이오드를 거치게 되면 요 지점 파트가 바로 뭐가 나와요? 교류가 들어가서 다이오드를 거치면 바로 여기는 직류가 나옵니다. 어떤 직류? 다이오드가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반파 다이오드, 즉 반파 정류판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됐을 때 반파가 나왔는 거를 여기 있는 L의 역할은 바로 뭐예요? 나왔는 걸 갖다가 평활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 L의 크기가 무지무지 커지면 커질수록 거의 직류에 가까운 크기를 가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 되면은 여기서 DF에서 만약에 그 환류 다이오드 부하전류의 평균값을 갖다가 묻고 있다. 그 말은 여기서 이러한 형태의 환류 다이오드를 걸 때 여기서 나오고 있는 바로 어떤 출력 전압에 해당되는 크기에 해당되는 전류의 값만 가지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부하전류 뭐 I0라고 하면은 바로 R분의 어떤 거 여기서 나오고 있는 ED 전압값을 넣어주면 된다. 바로 직류이기 때문에 L의 크기에 관계없이 L은 매우 크다 했으니까 완벽한 직류가 되겠죠. 그러면 가하는 교류 전압이 220이니까 자 이게 무슨 정류예요? 반파 정류 회로라 그랬으니까 0.45 V 값이 얼마다? 여기가 22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때 저항값이 15입니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이러니까 매동 9.9A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답이 되겠죠. 그래서 L값이 무지무지 큰 저항부하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바로 반파 정류 회로와 동일하게 표현을 하면 되겠다. 자, 6번은 소맥분, 전분, 기타의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저압 옥내 배선으로 적합하지 않는 방법은? 이게 그 공사 방법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금속관 공사와 케이블 공사죠.
이게 두 가지가 가장 의무적으로 많이 쓰이고 그 이외에 가연성 분진이라든가 기타 이런 데에는 합성 수지관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뭐 여기서 나온 가요전선관이나 기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확인 작업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쓸 수 있는 데냐 없는 데냐. 특히 가연성, 폭연성 분진 이러한 문구가 들어갔을 때 폭연성 분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금속관과 케이블 공사가 추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그 분진이 들어갈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이 방폭 구조를 갖다가 그러니까 분진 방폭 보통 방진 구조를 다 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7번은 어느 8비트 컴퓨터의 기억 용량이 1MB이다. 이때 필요한 번지선의 수는 얼마가 되는가? 모든 숫자는 2의 몇 승을 하게 되면은 1MB가 나오느냐? 이거에 대한 개념입니다. 즉, 요 앞에 있는 요거 전자계산기로 X의 값을 구해보면 되겠죠. 얼마 나온다? 20이 되겠다. 그래서 어드레스 라인 수 자체는 20개가 된다. 그래서 나와버리게 되죠.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거.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반발 기동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반발 유도 두 번째가 크고,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 그리고 분산 기동, 마지막으로 쉐이빙 코일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동 토크가 큰 순서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중에서 이렇게 사지선당이 되어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를 골라라 그러니까 바로 뭐다? 반발 기동. 답은이 되겠죠. 예, 9번은 전압이 100의 각의 3분의 파이, 전류는 10루트3 플러스 J10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런 전류가 흐를 경우에 이 회로에 무효 전력을 묻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는 이러한 극자압표 형태로 되어 있고 하나는 이러한 직각자압표 형태로 되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로 맞춰 나가야 된다 이거죠. 둘 중에 한 개를 이런 형태로 바꾸든지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무효 전력 구하는 식 중에 가장 쉬운 식이 바로 뭐다? PR은 전압하고 전류의 시력값에다가 사인 세타, 즉 전압과 전류의 각도 차이만 고려를 하면 되겠죠. 이 식을 쓰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바로 뭐다? 전압의 시력값은 나와 있고 전류의 시력값은 나와 있지 않죠. 요걸 일단 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 사이에 위상차를 일단 구해줘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3분의 파이니까 이거 몇 도가 돼요? 60도가 되죠. 60도.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먼저 전류의 값을 구하자. 전류의 시력값을 구하는 방법은 10루트3 제곱, 실수부 제곱, 허수부 제곱 했는 거를 어떻게 하면 된다? 루트를 씌우면 되죠. 그럼 이때의 값이 여기 얼마? 20이 나오고 이때의 위상은 아크 탄젠트 실수분의 허수 10루트 3분의 10 하니까 즉 루트 3분의 1이죠. 하니까 몇 도 나온다? 30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여기에 있는 요 전류값에 해당되는 것들이 요게 되니까 여기 각도를 30도 가지고 전압은 60도를 가지니까 위상차는 얼마나요? 30도가 위상차 나오는 겁니다. 그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그래서 전압은 100 전류는 여기 있는 20 사인에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30도 하니까 크기가 1000 나오죠. 단위는 뭘 써요? 무효 전력은 바를 쓰게 되죠. 그래서 나원이 되고 입출력 인터페이스 IO죠. IO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입출력 인터페이스는 어디와 어디에 있어요? 중앙 처리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있는 겁니다. 장치 내부에서 서로 입출력 장치에서 중앙 처리 장치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입출력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그 외부 출력 장치로부터 이진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있죠. 이런 걸 갖다가 입출력 인터페이스라고 그런다. 그래서 가번처럼 CPU 내부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데이터 형식상의 차이를 가질 수가 있죠. 일반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주요 변압기에 시설해야 하는 계측 장치는 바로 뭐다? 이 주 변압기가 있는 경우에는 특고용 변압기든 주 변압기는 거의 대부분 다 특고용 변압기가 돼요. 전압 혹은 전류계 또는 전력계가 필요하고, 이거 이외에 특히 특고용 변압기 같은 경우는 기름 온도, 즉 전력류 온도를 재는 유온 계측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라번이 되겠죠. 이 말은 전압 전류계가 있으면 전력계는 없어도 되고, 전압 전류계 없으면 전력계 있으면 요거 두 개 없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12번은 220V 가정용 전기 설비의 전련 저항의 최소값 보면은 우리가 전압에 따라서 전련 저항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전압의 종류가 보면은 전련 저항, 여기에 150V 이하일 경우에 0.1MΩ 이상이 되고, 여기에 150을 넘고 300V 이하가 되겠죠. 이거는 0.2MΩ. 그 다음에 300을 넘고 400V 이하일 경우에는 이거는 0.3MΩ.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400V를 넘는 저압에서는 0.4MΩ 이상의 전련 저항 값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220이라고 했으니까 어디에 표현이 돼요?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0.2MΩ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신규로 공사했다 그러면은 최초에 공사했을 경우는 기준이 얼마가 된다? 1MΩ 이상의 전련 저항 값을 가져야 됩니다. (13번은) 직류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을 E, 극당 자속을 파이, 회전 속도를 N이라 할 때 이들 관계식에서 옳은 것을 묻는 것. 즉 유도기전력은 원래 60A에 PZ 파이 N 이렇게 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게 뭐가 돼요? 제조업체에서 나올 때 다 고정되어 있는 기계적 상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K 파이 N이다. 고로 어디에 대해서 조정 가능한 것은 자속과 회전 속도죠. 그래서 라번에 대해서 자속과 회전 속도에 대해서 비례한 결과를 가지게 된다. 14번은 동기전동기의 여자 전류를 증가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동기전동기라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러한 위상특성 곡선이 나타나죠. 여기에 코사인 세타 이꼴 1일 때의 부하 곡선, 그리고 이렇게 출력에 따르는 곡선이 되면 여기는 뭐가 돼요? IA, 전기자 전류가 되고요. 여기는 IF, 여자 전류 혹은 계자 전류라 그럽니다. 요걸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요거는 리액터 작용을 하는 부족 여자가 되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IF가 증가하게 되면 이게 과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부족 여자는 L인 리액터인 거고 과여자는 콘덴서인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지상역률이라 그러고 얘는 진상역률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가 1일 때를 제외한 지상역률이든 진상역률이든 어떻습니까? 전류의 크기 자체는
어디에서 1일 때 가장 적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무조건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죠. 즉 지상연결이 되든 진상연결이 되든 무조건 전기자 전류는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여자 전류를 증가한다 하면은 과여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과여자가 된다는 의미는 바로 콘덴서, 즉 진상연결이 되는 상태가 되고 콘덴서 작용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전기자 전류의 위상이 어떻게 된다? 진상이 된다. 고로 앞선 위상이 된다. 라본이 되겠죠. 전지의 기전력이나 열전대의 기전력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직류 전이차계가 되겠죠. 다번이 됩니다. 그러면 가번에 있는 켈빈 더블 브릿지 이런 거는 어디에 쓰느냐? 켈빈 더블 브릿지는 바로 저저항 측정, 저저항 정밀 측정에 사용합니다. 측정에 사용하고 그리고 직류 전이차게 되고 라본 그리고 여기 더 이상 콜라우시 브릿지 콜라우시 브릿지 콜라우시 브릿지 같은 경우는 접지저항이나 전해핵의 저항을 갖다가 측정할 때 씁니다. 그리고 매거를 갖다 전련저항기라 그러죠. 그러므로 전련저항을 갖다가 측정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빠져있는데 휘스톤 브릿지 이 휘스톤 브릿지는 중저항 측정에 보통 씁니다. 중저항 측정 혹은 검육의 내부 측정 검육의 내부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다. 16번 같은 경우는 피레기의 보호 제1대상은 전력용 변압기입니다. 그럼 이 전력용 변압기가 사용되고 있는 전압, 즉 개통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그 공칭 방전 전류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1번처럼 154 kV 이상의 경우에는 154 kV 이상인 경우에는 바로 10,000A 이상의 공칭 방전 전류를 가지고요. 그리고 66kV 이상으로서 뱅크 용량이 얼마? 3000kV 이하가 됩니다. 이런 데에는 요거의 절반인 5000A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배전솔로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데 요거의 절반인 2500A 이상짜리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걸 찾으니까 나번이 해당이 된다. (17번은)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법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동기기는 사용하는 게 바로 분포권, 단절권, 분포권, 그 다음 2층권, 이 주종인데 2층권 중에도 어떤 거? 중권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이게 동기기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안 된 걸 찾으니까 얼마? 전절권이 되겠죠. 18번 그림은 트랜지스터가 두 개로 연결되어 있는 그림의 형태를 띠죠. 이렇게 여기서 에미터에서 나왔는 게 다시 이쪽에 베이스로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입력 들어가는 라인 자체는 두 개 똑같이 이렇게 한 개로 딱 들어가고 이걸 전체를 베이스로 두고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을 에미터로 두게 됩니다. 에미터. 이걸 갖다가 콜렉터로 둬가지고 즉 트랜지스터가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이거죠.
두 개 돼 있으면은 얘가 가지는 전류 증폭률과 얘가 가지는 전류 증폭률을 갖다가 두 개를 곱해가지고 할 정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트랜지스터에 가지고 있는 알파1, 알파2 요걸 갖다가 곱해는 크기에 해당되는 것을 갖다가 사용하는 접촉을 방법을 바로 달링턴 접촉 방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같은 크기의 컬렉터 전류에 대해서 트랜지스터 구동에 필요한 전류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그 고감도의 직류 증폭기나 혹은 고입력의 저항 증폭기, 전력 증폭기 등에 사용하는 방법이 된다. 라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달링턴 접촉이라 그런다. 19번 과도한 전류변화 DT분의 DI나 전압변화 DT분의 DV에 의해서 전력용 반도체 소손을 막기 위해 사용한 회로를 갖다가 스너버 회로라 그럽니다. 가번이 되죠. 그래서 이 스너버 회로는 그 인덕턴스 때문에 일어나는 과도한 전압으로부터 사이리스트를 갖다가 보호하고 사이리스트가 오프할 때 일어나는 전압 상승률을 갖다가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게 스너버 회로는 과도 전압으로부터 사이리스트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 뜻이 됩니다. 그래서 DT분의 DV, 즉 전압 변화를 갖다가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0번 같은 경우는 그림과 같은 회로, 즉 Y형 회로죠. 즉 Y형 회로가 되어 있을 때 한상의 임피던스가 Z가 12+J16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 경우에 선전류 값을 묻습니다. 즉 Y열선일 때의 특징이 어떻게 되느냐?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루트 3배만큼의 차이가 나고 선전류 값이나 상전류 값이나 똑같죠. 이런 특징을 가지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의 선전류 값을 묻고 있다 손 치더라도 맨 상전류에 의한 값이니까 한상의 임피던스분의 한상의 전압을 하면 되겠죠. 상전압. 그래서 한상의 임피던스 값이 얼마냐면은 12+J16이니까 합성시키면은 12제곱 플러스 16제곱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고 그리고 여기서 상전압을 구해야 되니까 VP는 루트 3분의 VL 값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루트 3분의 VL 값이 173이니까 얼마게요? 이게 100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100 하면 요 밑에 있는 요 값은 20이 나와요. 20. 그래서 이게 얼마? 5A가 되겠죠. 그래서 가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Y형 회로든 델타형 회로든 이 특징 자체를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특히 델타 회로 같은 경우는 전압 자체는 동일하지만 전류가 요거와 반대처럼 루트 3배만큼 차이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런 회로에서 이게 콘덴서네요. 그죠? 콘덴서가 이게 25ohm이 되고, 요거는 100ohm이 되고, 요거는 저항 25가 됩니다. 그럼 표현을 할 때, 리액턴스로 표현할 때 콘덴서는 앞에다 뭘 붙여요? 마이너스 J를 붙이고, 코일 리액터는 그냥 J만 붙이면 되죠. 그럼 25ohm과 여기 콘덴서와 리액턴스, 콘덴서와 인덕턴스는 병렬 회로가 되니까, 크기가 임피던스 구할 때 Z는 25에 이 두 개는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게 25 플러스 J75에 위에 이게 2500이 나옵니다. 이러니까 이게 25 마이너스
제2 300분의 100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된다. 22번 같은 경우는 초포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 초포를 갖다가 어떤 형태로 하냐면은 처음에 이 직류전압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은 여기에서 ON을 시켰다가 혹은 이렇게 OFF를 시켰다가 여기는 ON이 되고 여기 OFF가 되고 여기 다시 ON이 되고 이런 식으로 ON-OFF 시간을 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압의 크기를 갖다가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크기를 제어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 출력 전압 이 VC라는 것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전압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자체를 뭐 요 크기가 요거랑 똑같다라고 보면은 이런 형태가 돼가 있으면은 한 주기를 갖다가 T라고 보면은 T는 ON된 시간과 OFF된 시간의 합성이죠. T-ON 시간과 T-OFF된 시간에서 출력은 어떤 출력이 나와요? ON 됐을 때의 시간에 해당되는 출력이 나오죠. 이게 기본형입니다. 그런데 그 VC 앞전에 보면은 LR이 되어 있는 그 전압 강화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L은 매우 크기 때문에 출력 전류는 맥동이었고 IJ는 100A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저항 R값하고 전류값이 주어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전압 강화는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에 전압 강화 성분이 일부 포함이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압 강화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 0.1ohm의 100A 전류가 흐르니까 이걸 그대로 넣어주고 VC 전압은 얼마? 출력 전압이 350V. T-ON 시간의 스위칭 주기가 1800 마이크로세컨드. T-ON이 얼마냐 하면은 T-ON 시간은 모르고 그리고 전체 입력 전압은 600이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그럼 T-ON 시간은 1080 마이크로세컨드가 될 것이다. 초포의 전압 만듦내에는 특징을 알아놓으면 되겠죠. 자, 진수의 음수 표시법으로 마이너스 9를 8비트 부호화된 절대값의 표시로 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8비트니까 비트 수가 총 몇 개예요? 이렇게 8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는 이 4개는 음수 혹은 양수를 표시를 하고 나머지에 있는 걸 갖다가 크기를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9니까 9를 8421 코드로 하게 되면 1, 0, 0, 1이 여기 9가 되죠. 그리고 음수 표시할 때 영어는 음수 마이너스를 표시할 때는 어떻게 크기 자체를 갖다가 1로 표시하게 된다. 그래서 뭐 양수면은 0고요. 음수면은 1이고 그러면 1, 0, 0, 0, 1, 0, 0, 1이라는 녀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분이 된다. 어, 24번은 서지 흡수기는 보호하고자 하는 기기의 전단 및 즉 기기의 앞과 개폐 서지를 발생하는 차단기 2차의 각 상의 전로의 대지근에 설치하는데 다음 중 설치가 불필요한 조합 같은 경우는 바로 진공 차단기와 유입식 변압기 같은 경우는 서지가 대부분 다 발생을 안 하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5번 행거밴드를 하면 즉 주상 변압기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게 바로 행거밴드죠. 그래서 이게 주상 변압기를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여기다 이렇게 밴드를 이용해서 변압기를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은 이거를 갖다가 바로 뭐라 그런다? 행거밴드라 그런다.
또 이런 방법만 있느냐? 꼭 그렇진 않죠. 이렇게 별도로 변대를 이렇게 내가지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주상 변압기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요건 행거밴드에 의한 방법이고, 이러한 방법이 바로 그러니까 변대에 의한 방법이 됩니다. 변대에 의한 방법이 되면 이렇게 뭐 돼요? 안타이를 갖다가 설치해야 되죠. 즉, 까치발을 설치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렇게 이 녀석이 바로 안타이가 되고, 이렇게 안타이를 고정하는 얘를 갖다가 안타이 밴드라 그런다 이거죠. 그래서 행거밴드라는 것은 바로 전주 자체의 변압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행거밴드가 된다. 지상 역밀이 60%는 1000kVA의 부하를 100%의 역밀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을 묻습니다. 전력용 콘덴서 용량 Q는 P에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2예요. 이 세타1은 개선 전, 세타2는 개선 후에 역밀에 해당되는 각도들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P 값은 무조건 단위가 뭐여야 된다? 이건 단위가 킬로와트여야 돼요. 그럼 현재 이 문제처럼 kVA로 주어져 있을 경우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kVA 곱하기 최초의 역률을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P 값이 1000kVA 돼 있죠. 1000kVA 돼 있는 데다가 얼마? 0.6을 곱해줘야 여기에 뭐가 된다? 킬로와트가 된다 이거지. 그리고 최초의 역률이 지상 역률이 60%니까 탄젠트에 아크 코사인 0.6 마이너스 탄젠트에 아크 코사인 100%니까 1이 되겠죠. 1. 1 되면 이건 다 제로가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얼마 나온다? 800 단위는 kVA, 즉 800kV가 나온다 이 말이죠. 라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27번 연산의 종류를 단항연산 그리고 바이너리 이항연산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이항연산에 속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 이게 이항연산을 이걸 갖다가 논리연산 바이너리 연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항연산의 종류부터 일단 먼저 알아보면은 AND, OR, NOT 이게 전부 다 논리죠. 논리식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exclusive OR 뭐 혹은 EOR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런 건 다 이항연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항연산 같은 경우는 the same, 뺄셈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컴플리먼트 보수화 시켜서 보통 하죠. 1의 보수 혹은 뭐 2의 보수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뭐 있어요? 시프트 혹은 로테이션, 로테이터 뭐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나눗셈과 곱셈이 이제 이게 시프트가 되겠죠. 로테이션도 똑같이 되고, 이건 단항연산이고, 이게 바로 이항연산이다. 그래서 이항연산에 속하지 않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컴플리먼트, 보수로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럼 이거를 단항연산을 다른 말로 산술연산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산술연산. 그래서 이게 라번이 되겠죠. 라번이 아니고 나번이 되죠. 나번. 변압기의 효율이 최고조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부하율이 만약에 없으면은 출력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철송과 동손분의 출력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최대 효율이 되려면 여기 있는 손실이 어떻게 되야 된다? 철송과
동선이 같을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원래는 철선과 동선보다는 고정선과 부하선이 같아야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선의 대표 주자가 바로 철선이고 부하선의 대표 주자가 동선이니까 철선 이꼬로 동선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게 부하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하율 n분의 1이 있으면 n분의 1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철선은 그냥 두고 n분의 1 제곱의 동선 분의 n분의 1 p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여기서 여기 두 개가 이퀄 될 때죠. 부하율이 있을 경우에는 철선과 동선이 이렇게 같아야 된다. 이때가 바로 최대 효율을 나타내는 파트가 된다. 데이터 처리 명령에서 Shift 명령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RORC, 즉 1비트 우측으로 회전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로테이션에 해당이 되겠죠. RORC가 1비트 어디로? 라이트 우측으로 회전해라는 의미가 된다. 거기에 INC 되어 있는 것은 increment라는 약자로서 1 증가 명령입니다. 한 개 증가해라. decrement, DEC 되어 있는 것은 1 감소 명령이 되고요. 그리고 CLRC는 1의 보수를 갖다가 하는 것. 즉 1의 보수한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반전 명령이다 이 말이죠. 1의 보수라는 의미가 0을 뭘로 1로 바꾸고 1을 제로로 바꾸는 게 바로 1의 보수니까 반전 명령이 되겠죠. 도통 상태에 있는 SCR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SCR은 단방향 3단자 소자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에노드, 캐소드. 즉, 최초에는 게이트 신호에 의해서 도통이 되지만, 나중에 이것을 소모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즉, 에노드, 즉, 플러스에 있는 전기를 제로로 만들거나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라번에 있는 전원 전압을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가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CR은 차단 능력이 없다 이거죠. 자체적으로. 게이트에서 가지고 있는 차단 능력이 자체적인 차단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들어가는 전원 전압을 갖다가 제로로 만들거나 반대 방향으로 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러한 걸 갖다가 방지할 목적으로 해놨는 게 바로 뭡니까? GTO죠. 게이트 턴 오브 사이리스트의 약자를 쓰죠. 여기에 이제 그 입력하고 출력 자체가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0, 0, 0, 0, 0, 1, 1, 0, 1, 0, 1 이렇게 되었을 때 출력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오고 요거 나오고 캐리는 이쪽에서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요게 나왔다는 얘기 자체는 뭐예요? 여기 있는 요 녀석이 요게 출력으로 나타났으니까 A가 제로를 표현할 때 그럼 뭐라고 써요? A 바라고 쓰고 1이니까 이건 B라고 쓰면 되고요. 여기는 1이니까 A라고 쓰고 요거는 B 바라고 쓰면 되죠. 바로 옆에 있는 것은 도트를 찍어주고 아래 위에 있는 것은 뭘 시켜줍니까? 플러스를 시켜준다. 그래서 썸일 경우에 즉 합일 경우에는 A 바 B 플러스 A의 B 바 바로 뭐예요? 익스크루시브 OR 회로죠. 그리고 C0는 캐리는 이럴 때 출력이 나온다. A와 B가 AND 연결되어 있을 때를 얘기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출력식을.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반가상기라 그래요. 이런 출력식을 나오는 게 썸과 캐리가 이런 출력식을 가지는 것 같다가
바로 반가상기라 그런다. 22.9kV의 수전 설비의 부하 전류가 20A이고 30에 5A 변력을 통했다. 그 말은 내가 1차에 30A 들어가면 2차에 얼마 나온다? 5A 나온다 이거죠. 이렇게 됐을 때 과전류 계전기를 시설할 때 120%의 부하에서 과부하에서 차단기를 투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전기의 탭을 갖다가 구해야 되겠죠. 계전기 탭은 먼저 전체 전류 2차 측에 사용하는 전류를 갖다가 거기다가 1차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CTB를 역수를 취해 줘야 되겠죠. 거기다가 얼마만큼 내가 투입하려고 하는 몇 %에서 투입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게 설정 B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I2 값이 얼마다? 20A고 CTB가 30대 5니까 뒤집으니까 얼마 돼요? 5분의 30이 뒤집으니까 30분의 5가 되겠죠. 거기다가 1.2 이렇게 하니까 이게 4A에서 어떻게 된다? 투입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나분이 된다. 동기조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원래 동기조산기는 이러한 전원에서 유도발전기에 동기발전기에서 보내주고 나면은 R과 L이 있는 어떤 전력선을 거쳐서 어디에서 이 뒤쪽에다가 이렇게 부하를 사용을 합니다. 부하. 이렇게 사용하는 거에 위상 자체를 갖다가 조정하기 위해서 어떤 전압을 조정하거나 역류를 제어하기 목적으로 이 부하와 어떤 연결을 이렇게 생겨 있는 병렬 연결로 동기조산기를 갖다가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부하와 항상 병렬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동기조산기는 앞에서 뭐로 무부하 동기전동기, 즉 동기조산기를 갖다가 할 때 그 위상특성 곡선 요거 해드렸죠, 그죠? 앞에서 전기자 전류, 여자 전류, 그래가 요래 해놨는 거, 요 식을 그대로 다시 또 답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족 여자로 운전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여자가 부족하니까 어떻다? 지상 무효 전류가 증가하기 때문에 리액터를 작용해서 어떻게 전압 상승을 방지합니다. 전압 상승을 갖다가 방지하고 과여자로 하게 되면 콘덴서 작용이죠. 뭐 어떤 작용을 한다? 역류를 갖다가 개선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동기조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옳은 것을 찾으니까 바로 가번이 되겠죠. 그럼 나번은 어떻게 돼요? 부하전류의 가감으로 위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지만 부하전류가 아니라 무슨 전류? 이거는 바로 무효전류를 조정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IF 여자전류 즉 무효전류를 조정하게 해서 위상을 변화시키고 동기조산기에 부하를 걸고 운전한다.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무부하 동기전동기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거는 항상 무부하로 운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여자로 운전하게 되면 부족여자는 전압 상승을 방지할 목적이지만 무슨 전류가 흐르게 돼요? 지상전류가 흐르게 되고 과여자를 하게 되면 진상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34번은 반지름 25cm의 원주형 도선에 파이의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의 중심축으로부터 50cm 되는 점에 자개의 색이 한 개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경우에 거기서부터 R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경우에 자개의 색이 H는 2파이 R분의 R로 쓸 수가 있겠죠. 공식입니다. 그죠? 전류가 파이 되니까 없어지니까 얼마 남아요? 1A 메다 나오겠죠.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중에 계자군산의 직렬 또는 병렬로 저항을 접촉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을 갖다가 그럼 직류기 속도 제어하는 방법은 K의
파이 V 마이너스 IA RA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여기에는 요 V, 파이, RA 요 세 개가 바로 속도 제어하는 방법이 되죠. 먼저 파이를 가지고 제어하는 걸 갖다가 이걸 계좌 제어라 그러고, RA를 제어하는 걸 갖다가 저항 제어라 그러고, V를 제어하는 걸 갖다가 이거를 전압 제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계좌 제어는 어디에다가 계좌 권선의 직렬로 혹은 병렬로 저항을 접속하고, RA는 전기자 저항에다가 직렬 혹은 병렬로 저항을 접속하죠. 통상적으로 병렬보다는 직렬 접속이 많겠죠.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이거는 정출력 제어가 되고, 저항 제어는 이건 어때요? 잘 사용을 못 하겠죠. 왜? 이 주울열에 의한 손실 때문에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전력 손실이 많아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전압 제어다 이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바로 워드 레오노드 방식. 모타, MG 세트, MGM 방법,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그너식은, 과대한 대용량 부하일 경우에 플라이휠 효과를 이용하는 거죠. 제철, 제강, 압연 이런 데 쓰는데, 문제는 이 전압 제어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단점이 되겠죠. 답은 이죠. 절대 조건 점프 명령 중에서 조건이 서로 상반되는 것끼리 되어 있는 거 점프 해놔놓고 NC와 C 되어 있는 녀석을 찾으면 돼요. 나번이 되고, 반파 위상제에 의한 트리거 회로에서 발진용 저항이 필요한 경우에 트리거 소자가 아닌 것은, 자, 트리거 소자의 종류들부터 일단 알아야 돼요. 트리거 소자, 즉 게이트에 어떤 전기를 넣어가지고 어떤 다른 반도체를 온시킬 때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트리거 소자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게 UJT, 유니정션 트랜지스터, 그리고 PUT, SUS, SBS, 그리고 다이에, 펄스 변압기, 이 전부 다 트리거 소자로 씁니다. 트리거를 발생시키는 요소들이다. 해당 안 되는 걸 찾으니까 바로 라번에 있는 트라이액이 되죠. (1차) 전압이 200, (2차) 전압이 220, 50kV의 단상 단권 변압기 부하 용량을 구해라. 단권 변압기 부하 용량 구하는 것은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은 둘 중에 높은 전압, 즉 V2 전압에서 V2-V1, 즉 높은 데에서 낮은 거 빼는 전압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부하 용량 구하라 그러니까 자기 용량이 50kV에 있고 높은 전압이 220이고 220에서 200V를 빼니까, 그럼 요거는 PN을 구하니까 어떻게 돼요? 얘와 얘를 서로 자리 바꾸면 되죠. 그럼 요거 얼마 나온다? 11분의 1이 나오니까 뒤집으니까 11 나오고 곱하기 50 하니까 얼마? 550kVA가 되겠죠. 라번이 되고. 39번 같은 경우는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에서 특별한 보호 장치가 필요 없고 효율이 좋으며 속도 제어가 간단한 장점이 있으나 결점으로는 속도의 변화가 단계적으로 된다. 그럼 유도기 속도 제어하는 방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도기는 1-S에 P분의 120F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 P 요게 극수, 요건 주파수, 이건 슬립인데 실제로 안에 뭐예요? 2차 전압을, 슬립 2차 전압을 제어하니까 전압 제어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주파수 제어법이 되겠죠. 주파수 제어법은 뭐예요? 인버터 시스템을 이용한 주파수 제어법. 또 있겠죠. 그리고 VVVF 이런 거.
인버터 이런 거를 이용한 VF 방식을 이용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전원제어법, 그 다음에 여기 극수변환법, 그 다음에 요거는 주로 어디에서 권선형이나 농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권선형에서는 2차 저항법, 그리고 2차 여자법, 그리고 종속법 이런 것도 다 전부 다 유도기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이다. 속도제어 방법이다. 여기서 바로 뭐가 해당이 돼요? 극수변환법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죠. 가번이 되고. 40번은 가요 전선관 공사에 의한 저하 복내 배선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였다. 옳은 것은 2종 금속재의 가요 전선관을 사용했다. 원래 가요 전선관은 어때요? 두께 얼마짜리? 0.8mm 이상의 아연대의 아연 도금을 하고 이것을 반폭씩 겹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요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로 어디에? 작은 증설 공사나 혹은 뭐 전동기 사이의 배선, 뭐 기차나 전차의 배선 이런 데 보통 사용하죠. 얼마까지? 10스키아까지 사용이 가능한 전련전선으로 사용해서는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을 찾으니까, 맞는 걸 찾으니까 가번밖에 뿐이죠. 나번은 뭐가 달라요? 옥외용 비닐 전련전선 쓰라 그랬는데 원래 모든 전선은 뭐예요? 그냥 일반 전련전선 쓰죠. OW 전선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단면적은 얼마? 10스키아까지는 단선, 그 이상은 다 연선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요 전선과는 아연도금 그 연강대에 아연도금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몇 종 접지공사 해야 돼요? 3종 접지공사 해줘야 되겠죠? 근데 제1종 접지공사 했다 하니까 잘못됐고, 이것도 길이가 짧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죠? 41번 같은 경우에 좌측편에 있는 게 전원이고 우측편에 있는 게 부하입니다. 그 중간에 그 교류위상제를 하기 위한 SCR을 갖다가 T1, T4는 A상에, T3, T6는 B상에, T5, T2는 C상에 연결해 놨을 때 T1 자체가 도통이 되고 난 다음에 T6와 T2가 도통이 되면은 T1에서 갔던 전기가 돌아가지고 다시 그 B상과 C상에 다시 공급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되면은 그 전원 전압과 각 상전압은 똑같은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나번 같은 경우 보면은 T1하고 T6만 되면은 그 C상 자체가 죽어버리죠. 즉 C상 자체의 전원이 인가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삼상 전원이 아니라 단상 전압이 되는 거죠. 단상 전압이 되니까 AB상에 걸려있는 전압의 절반만 해당이 된다. 왜 절반이 되느냐? 부하 쪽에 있는 저항 자체가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다음번에 6개 사이리스가 모두 오프되게 되면 당연히 전압은, 출력 전압은 제로가 될 것이고, 라번처럼 T2와 T3만 도통이 됐다. T2와 T3만 도통이 됐다 그러면은 나번에 있는 것처럼 그 A상에 있는 전압이 그대로 다 걸리는 게 아니라 C상에 있는 전압이 절반 정도만 걸리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3하고 T3와 T2가 되었을 경우에는 BC 사이에 있는 전압의 절반, 반이 걸리게 된다. 나번과 유사한데 이게 A상 전압이 그대로가 아니라 BC상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전압이 걸리게 된다. 이렇게 해야만 정답이 됩니다.
42번 같은 이런 그림을 갖다가 이거를 비교 회로라 그래요. 비교 회로 같은 경우는 뭐 A, B 입력에 대해서 X, Y, W에 해당되는 출력식을 한번 써보면은 가능해지겠죠. 그럼 이게 출력식 가지고 굳이 할 필요 없이 노알 게이트 이렇게 4개 가지고 만들어놨는 걸 갖다가 뭐라고 비교기라고 표시해주면 되겠죠. 44번에 T형 플립플롭을 3단으로 직렬 접속하고 초단에 처음에 1kHz 구형파를 가하면 출력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T형이 서로 직렬 연결되니까 이게 바로 뭐 돼요? 이걸 분주 회로라 그러죠. 이런 회로를. 즉 주파수를 점점 더 낮추는 회로다 이거죠. 플립플롭이 3개니까 2의 3승이니까 얼마 돼요? 총 8개로 낮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1kHz를 8로 나누니까 얼마? 125Hz로 주파수가 분주된다. 나번이 되겠죠. 어떤 시스템의 프로그램에 있어서 특정한 부호와 신호에 대해서만 응답하는 일종의 해독기입니다. 해독기를 갖다가 디코더라 그러죠. 거기 인코더를 갖다가 부호기라 그러고요. 그리고 멀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라번 같은 경우는 다중화 장치로서 다수의 정보를 적은 채널이나 회선을 통해 전송한 기기를 갖다가 먹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한 회선씩 각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통합시켜 가지고 한꺼번에 보내고 다시 분리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44번 가번인 ALU 같은 경우는 CPU 내부에 있는 거죠. 45번에 양수량 35제곱cm/min이고 총 양정이 20m인 양수 펌프용 전동기의 용량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그 시기 P는 2타의 9.8QH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유계수라든가 기계적인 상수가 있으면 K를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사항이 바로 여기 Q, 여기 양수량입니다. 양수량. 양수량의 단위가 무조건 얼마로 해줘야 되느냐? 이게 1분당이니까 어떻게? 양수량은 보통 세제곱/세컨드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눠줄 때 얼마로? 35m/min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세컨드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이 얼마? 0.9, 9.8, Q 값이 얼마예요? 35인데 이게 hour로 바꿔야 되겠네요. 초가 아니고 60으로 도리어 다시 또 나눠줘야 되니까 그죠? 1분 동안에 이만큼이면은 초 동안에는 얼만큼이냐? 더 작아지니까 이거 맞네. H는 양정은 20이고 그리고 K 여유계수 1.2로 계산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152.4kW 이렇게 표현합니다. 답은 뭐죠? 다음 중 지중송전선로의 구성 방식이 아닌 것은 가지식이죠. 나번 같은 이 가지식이나 환상식, 네트워크식 이 전부 다 뭐예요? 가공송전선로 방식입니다. 가공송전이 아니라 가공배전선로 방식이지. 간선의 배선 방식 시 고조파 발생의 저감 대책이 아닌 것은 가번이 되죠. 단락 용량 감소와는 관계없고 리액터를 설치한다든가 콘덴서를 설치하든가 교로 필터를 설치하든가 전부 다 고조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보통 리액터는
리액터 용량은 한 6%를 하는데 뭐에? 콘덴서 용량의 약 한 6%를 해요. 실질적으로. (48번에) 금속 전선관, 금속관의 굵기를 부른 건 바로 후광 전선관이고 보통 안찌림에 가까운 짝수로 하죠. 나번으로 합니다. 그래서 후광은 근사내경이라 그러죠. 안쪽 반지름을 기준으로 짝수로 표시한다. 16, 22, 28, 36, 42, 54, 70, 82, 92, 104 이렇게 10종류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종류. 박강은 근사외경으로 하죠. 바깥지름에 가까운 홀수로 표시합니다. 15, 19, 25, 31, 39, 51, 63, 75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오케이, 8종. 이게 8종류, 요건 10종류. 이렇게 표현한다. 어, 49번 같은 경우는요, 그림을,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죠? 그려놓고, 여기에 A라고 표현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B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막대로 이렇게 C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보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플러스다. 그럼 무조건 여기에 가까운 반대쪽에는 무조건 뭐? 마이너스가. 이거보다 또 떨어져 있는 데는 이 반대극성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이걸 정전기 유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서는 무조건 반대극성, 먼 쪽에는 같은 극성이 들어간다. 근데 이게 순서가 한번 보세요. A, B, C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A가 만약에 여기서처럼 A가 양전기로 됐다. 이게 플러스다. 그러면 C는 뭐 돼요? 반대극성. B도 뭐 돼요? 반대극성이 돼야 되죠. 이거와 다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반대극성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답이 몇 번 돼요? 4번 되겠죠. 즉 이게 양전기면은 얘는 음전기, 음전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4번이 된다. 50번은 변압기 여자 전류의 파형은 거의 대부분 다 뭐예요? 변압기 철심에는 자기 포화 현상하고 히스테리시스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자 전류 자체는 정연파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뭐가 됩니까? 비정연파로서 제3고조파를 포함한 제3고조파를 포함하는 첨두파이거나 혹은 외형파가 된다. 그래서 이게 답번이 됩니다. 자, 51번은 단상 직관 정유자 전동기의 속도를 고속으로 하는 이유 자체는 그 역류를 보통 정유자 전동기는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서 속도를 증가시키고 회전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혹은 약계자 강전기자형을 쓴다. 나와보면 되겠죠. 변압기에서 임피던스 전압을 그을 때 입력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임피던스 와트라 그러죠. 여기서 VS 이걸 임피던스 전압이라 그러죠. 이 임피던스 전압은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2차 측을 단락시키고 1차 측에 전격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한 IN을 흐르게 하기 위한
1차 측의 인가 전압이죠. 이걸 갖다가 임피던스 전압이라 그런다. 다른 말로 이건 뭐예요? 결론적으로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 성분. 이 성분을 임피던스 전압이라 그러고, 그럼 이러한 임피던스 전압을 인가시켰을 때 임피던스 와트는 어떻게 하느냐? PS라고 표현하죠. 임피던스 와트. 똑같습니다. 2차 측을 단락시키고 1차 측의 전격 전류가 흐르게 하기 위한 1차 측 인가 전압 대신에 무엇은 된다? 1차 측 유효 전력. 유효 전력. 유효 전력이니까 소비되는 전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부하손 혹은 동손이라 그런다 이거지. 2차 측을 단락시키고 1차 측 전격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한 1차 측 유효 전력에 대한 개념이 바로 임피던스 와트다. 그래서 임피던스 와트를 뭐라 그런다? 부하손, 즉 동손이라 그런다 이거죠. 저압 가공 인입선의 시설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선이 오개형 비닐 전선인 경우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전선의 인장 강도는 2.3kN 이상이고, 전선은 나전선, 전륜전선 케이블인데 뭐가 잘못되었어요? 나전선이 잘못됐죠. 그리고 라버는 맞고요. 그리고 여기 그 인장 강도만 나와 있는데 지름 원래 얼마예요? 2.6mm 이상의 것을 써야 되고, 경관이 15m 이하인 경우에는 지름 2.6mm 이상의 어떤 걸 쓴다? 경동선을 써야 돼요. 만약에 지름이 2mm짜리로 쓸 경우에는 바로 경관이 얼마? 15m 이하일 경우에는 가능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가공전선이 건조물, 도로, 횡단보도, 철도, 가공약전류 전선이나 다른 가공전선 기타의 공작물과 접근 교차에 시설한 경우에 일반 공사보다 강화하여 하는 걸 갖다가 보안공사라 그러는데, 고압 보안공사에서 전선의 경동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얼마를 써야 되는가? 원래 일반적인 경우에는 4mm짜리 쓰면 되는데, 이게 고압 보안공사일 경우에는 5mm 이상의 경동선을 쓰게 되어 있다. 얼마짜리? 인장 강도 8.01kN 이상으로서 5mm 이상의 경동선, 이것을 사용하겠다. (55번에) 축의 완성지름, 철사의 인장강도, 아스피린 순도와 같은 데이터를 관리하는 가장 대표적인 관리도를 갖다가 X-R 관리도라 그러죠. 라번이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C 관리도나 P 관리도, U 관리도 같은 경우는, C 관리도 같은 경우는 관리 항목이 에나멜선의 일정한 길이종의 핀 홀수나 라디오 한 대 중에 납땜 불량수와 같은 미리 정해진 일정 단위 중에 포함된 결점수를 갖다가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개수치 관리치냐, 계량치냐, 이런 걸 보면 되죠. 그래서 나와 있는 그 문구 자체가 강도라든가 이런 순도라든가 이런 계량치로 표현되게 되면은 XR 관리도 형태를 취하게 된다. 56번은 로트의 크기가 시료의 크기에 비해서 10배 이상 클 때 시료의 크기와 합격 판정 개수를 일정하게 하고 로트 크기를 증가시킬 경우에 검사 특성 곡선이 어떠한 모양으로 바뀌는가를 갖다가 해보면은, 이거는 답이 뭐예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이 로트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경사도는 굉장히 급해집니다. 그렇지만도 로트의 크기와 시로의 크기에 비해 10배 이상 크게 되면은 거의 영향 자체가 없게 돼요. 일반적으로 로트가 증가하게 되면은 검사 특성 곡선이 기울기는 굉장히 급해지는 건 맞는데, 이게 로트의 크기에 비해서 시로의 크기가 10배 정도 커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57번부터는) 공업 경영에 관한 사항인데, 필기 사항이 워낙 많아가지고 일단 이렇게 좀 일부 적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작업시간 측정 방법에 대한 직접 측정법에 대해 물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스톱워치법, 워크 샘플링, PTS법, 그리고 표준자료법, 이렇게 있죠. 스톱워치는 말 그대로 스톱워치를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되고, 워크 샘플링법도 거기에 됩니다. 즉 통계적 수법을 이용해서 작업자가 직접 또는 기계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 두 개가 바로 직접 측정 방법이 돼요. 측정이 되고, 여기는 이 두 가지가 바로 간접 측정 방법이 돼요. 여기는 간접 측정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그 PTS법 같은 경우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작업을 구성하는 기본 동작으로 분해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각 기본 동작에 대한 그 동작의 성질과 조건에 따른 미리 정해진 시간치를 갖다가 적용하는 수법이죠. 대표적으로 MTM법하고 WF법이 있습니다. 표준자료법은 동일 종류에 속하는 과업의 작업 내용을 정수요소와 변수요소로 미리 나누어 작업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그 변동 요인과 시간치의 관계를 해석하고 시간 공식과 시간 자료를 만들어서 개개 작업 시간을 설정할 때 그때마다 측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자료를 사용하여 표준 시간을 측정한다. 그래서 자료를 사용한 표준 시간을 사용하여 그렇게 표준 시간을 측정해서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미 정해져 있는 표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PTS법과 표준자료법은 간접 측정법이 되고, 스톱워치법과 워크 샘플링법은 직접 측정법이 된다. 그래서 답은 라번이 되겠죠. 58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준비 작업 시간이 100분, 개당 정미 작업 시간 15분, 로트 크기 20, 한 개당 소요 작업 시간은 얼마인가? 라고 묻습니다. 여시간은 없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이 표준 시간을 갖다가 구하는 방법은 바로 정미 시간 곱하기 1 플러스 여유일인데, 특히 여유일은 계단 작업 시간에 대한 로트 수와 준비 작업 시간에 대해서 구해질 수가 있다. 그럼 이게 계단 작업 시간이 15분이고, 로트 수는 20개고, 준비 작업 시간은 100분이었다 그랬죠. 그러므로 이거를 표현해 보니까 정미 시간이 15분 1 플러스 15 곱하기 20에 100 이런 형태로 풀이하니까 한 개당 소요 작업 시간은 20분이 됩니다. 20분. 그래서 나번이 되죠. 59번은 소비자가 요구하는 품질로서 설계와 판매 정책에 반영되는 품질을 갖다가 바로 이걸 시장 품질이라 그럽니다. 60번은 다음 중 샘플링 검사보다 전수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가 바로 다번이 되죠. 그래서 샘플링 검사와 전수 검사에 대한 것을 한번 보면은, 전수 검사는 불량품이 한 개라도 호립되면 안 될 때, 예를 들어서 항공기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데 만약에 불량 부품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행기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거는 무조건 다 전수 검사해야 됩니다. 핵심적인 부품들은. 그리고
또한 전수검사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쉽게 운영할 수 있을 경우에도 전수검사를 실시하고요. 샘플링 검사 같은 경우는 다수, 수량이 많거나 다량, 굉장히 많은 양의 것으로 어느 정도 불량품이 들어있어도 용인되는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를 하고, 그리고 검사 항목이 너무나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샘플링 검사를 하고, 검사 항목뿐만 아니라 두 번째에 있는 파괴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샘플링 검사를 할 수밖에 뿐입니다. 즉 만들어 놓은 제품 자체를 갖다 검사하기 위해서 부숴야 된다 이거죠. 그럼 만들어 놓은 이유 자체가 없어지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검사 항목이 많을 경우나 파괴를 갖다가 하는 경우, 파괴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바로 뭐 해야 된다? 샘플링 검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불완전한 전수검사에 비해서 높은 신뢰성을 얻을 경우에는 샘플링 검사가 유리하다. 그리고 검사 비용이 적게 드는 편이 경제적으로 이익이겠다라는 걸 갖다가 나오게 되면 주로 하는 방법이 샘플링 검사 방법이다. 그러므로 전수검사 같은 경우는 아까 그랬지 불량품이 한 개라도 혼입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품질 특성치가 치명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전수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